그렇다면 지금 국채, 미국채 네.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 그 말씀은 국채 금리가 할 것이다로 베팅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채권을 투자할 때 보시면은 우리가 시장 금리,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0년 국채 금리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30년 국채 금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시장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은 우리가 마치 주가는 왜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10년 국채 금리는 어떤 로직으로 움직일까?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가 내려갈 건가를 예측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텀 프리미엄 복잡한 용어를 쓰지만 우리가 그 시청자 입장에서 심플하게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연준 금리의 향후 전망의 반영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연준 금리가 많이 내릴 것 같으면은 시장이 먼저 그걸 선제를 반영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예측했다가 생각보다 그만큼 못 내리겠네라고 하면은 기대치가 약간 위로 뜨면서 시장 금리도 약간 올라갑니다. 즉 제가 이제 우리가 제가 방금 이제 대표님이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10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4, 4분기 미국채 투자 전략을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연준 미팅 딱 25일인가요? 이번 네. 인하하고 바로 그날 제가 저희 자문고객한테 노티스를 줬어요. 이메일 어떻게 드렸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시장이 너무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도비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반면에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너무 투 호키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즉 그 말인즉슨 연준 금리 그 인하한 그날 견점으로 연말까지 한 50bp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조금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적으면은 시중 금리가 조금 리바운드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드린 거고, 근데 이렇게 금리가 좀 올라가면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금리 좀 올라갈 때 밀릴 때마다 저점 분할 매수를 하면 내년은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왜 내년은 좀 약간 시장에서 호기시하게 봤냐면은 요번 9월 달에 연준 점도표가 6월 달보다도 시장 미국 경제를 조금 더 브라이트하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원래 시장 예상 내년 금리 인하 예상보다는 약간 후퇴한 전망이 나왔는데 저희는 오히려 시장 예상한 것보다는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 같다. 즉 정리를 하면 금년도는 시장 예상한 것보다는 금리를 좀 덜 내릴 것 같고 반면 내년에는 시장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내릴 것 같다. 왜? 이게 시장 금리가 인하 타이밍이 있는데 인하 타이밍이 오히려 지금 4, 4분기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저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경제 매크로 상황에 떠밀려서 금리 인하를 할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쨌든 앞으로 이런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좀 더 세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네. 네, 그것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분명히 충격이 올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경제 침체가 오지 않겠냐. 그럼 이제 뭐 연준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이건 채권 투자에게는 유리한 거죠, 이 상황은 어쨌건. 경기하고 상관없이. 경제가 나빠지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채권은. 네. 그러나 이제 증시는 반대로 상당히 안 좋아지겠네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내년에 관세,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미국 채권 얘기할 때 가장 큰 화두가 관세의 영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몇몇 외부 채널에서도 작년 연말에 특히 도널드 트럼프 취임하면서 관세로 인해서 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라 했을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관세가 계속 가면 일단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 또 경제는 좀 부정적으로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가는 높이 가는데 경제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인데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포인트가 뭐냐면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거냐라는 거고 그 자극한 게 추세적으로 자극할 거냐 계속 밀어붙일 거냐가 이제 일반적인 관건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생각보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크게 안 올라가고 있죠. 물론 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은 이게 저는 템포럴이고 트랜지토리다. 이거는 퍼머넌트 추세적인 게 아니라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용어 말고 쉬운 걸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관세로 인한 물가의 상승 압력은 제한적, 그러니까 네.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우리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기 트럼프 때 트럼프 그 관세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한 5개월 정도 물가가 올라가고 이후에 다시 오히려 물가가 내려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번을 국한시켜 본다고 하면은 관세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관세가 예를 들면 뭐 중국 관세 30%로 합시다. 중국 현재 관세 30%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 제품들 입장에서 과연 이 100원짜리를 그러니까 100짜리를 130을 얹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설령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관세 때리면 그만큼 자동으로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출하는 기업에서 자기네 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자체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예, 왜냐하면은 그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세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출업자가 일정 부분 이제 가격을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버퍼를 가져가고 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자, 예를 들어 뭐 반제품을 수입하거나 그런 완성품 같은 여기서도 사실 일정 부분 또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들은 전체 영양 중에 한 3분의 1만 가져가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관세가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 정도로 굉장히 추세적으로 물가 영향을 주려고 하면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르지만 미국이 경기 후반기에 들어왔다니까 약간 슬로우다운 국면에 들어왔다는 거는 다들 같은 위치죠. 이게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이제 갈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르지만 어쨌건 간에 미국 경제가 한 지난 3년간의 긴축을 통해서 경제가 이제 좀 후반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후반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이 좀 많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상은 지금 부자들이 계속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거를 관세를 그대로 기업들이 전가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국면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 관세가 그렇게 심각한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그렇군요. 이것은 내년으로 이어져 이게 이제 좀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계속 그걸 충격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에는 터질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관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물가 같은 경우는 물가는 저는 터지지 않을 거라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예, 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제 공식 비유는 경기 침체가 온다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경제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표현을 쓰면 이게 수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여기 물 아래로 들어가면은 경기 침체라고 보고 네. 예를 들면 여기 물가까지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안착하는 걸 소프트 랜딩이라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의 비유는 소프트 랜딩과 경기 침체가 딱 가운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확 뭔가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마일드 리세션 정도이고 우리가 지금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소프트 랜딩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대표님 질문 주신 게 어떠한 관점이 되면 리세션 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어느 선을 가지고 소프트 랜딩인지 리세션인지를 판단하려면 전 여러분한테 좀 쉬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쉬운 팁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 연준이 점도표를 주지 않습니까? 점도표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매번 분기마다 경제 전망치가 연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안에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는 실업률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코어 PC 데이터입니다. 근데 거기가 연준이 물가의 목표와 실업률의 목표를 딱 제시를 해놨어요. 즉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경제가 좀 둔화되는 건 연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네들이 원하는 건 노동시장이 나빠져도 실업률은 참고로 4.4 금년이 4.5거든요. 네. 경제가 나빠져도 한 4.4나 4.5에 딱 캡을 씌우는 정도로 경제를 안착시키겠다. 두 번째, 현재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금년에 3.0, 3.1, 내년에 2점, 정확히는 않은데 한 2점 중후반대 정도인데 요 정도의 물가를 잡겠다.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물가는 좀 논외로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가장 큰 화두는 결국 노동시장이 될 것이고 노동시장이 소프트 랜딩이 흔들리는 기준선은 실업률 4.5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실업률 4.5 위로 치고 가면은 소프트 랜딩의 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채권을 투자할 만한 황금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채권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선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지점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채권을 매도해야 되는 또 타이밍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 자문사 노하우인데 말씀드리죠. 추석을 뭐. 앞두고 있으니 약간의 알겠습니다. 선물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계속 좀 제가 대표님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소프트 랜딩과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달라진다. 네. 뭐냐면은 우리 채권 입장에서는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최종 금리는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네. 이건 잘 아시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제는 무너지지 않고 즉 아까 미 연준이 제시한 실업률과 물가 정도 레벨 정도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마도 한 3.8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소프트 랜딩의 뷰가 그러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면 실업률 4.5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돼요. 네. 4.5 위로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를 봐야겠죠. 그래서 왜냐면 더 그만큼 안 좋은 거니까 인하를 더 여러 번 연준이 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상정한 데이터보다 더 나빠지면은 더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3% 초반대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딱 몇 프로 간다기보다도 결국 앞으로 전개되는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고 근데 그 매크로 상황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노동시장이고 그 노동시장의 체크 포인트 또한 실업률 4.5가 넘는지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